안녕하세요. 저는 염치 없는 시모와 남편과 손절하고 새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은 인간들을 만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모렴치한 사람이 가족으로 엮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없겠더라고요. 이젠 두 번 다시 말하기도 싫지만 한때 제 시모였던 사람은 아들을 앞세워 틈만 나면 절 뜯어먹으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은근슬쩍 시모 뒤에 숨어서 저의 괴로움을 멀리하던 사람이었고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만나게 됐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뒤돌아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무남동료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거든요. 당시에 아버지가 크게 축산업을 하셨는데 그때 키우던 소가 200마리도 넘을 정도였어요. 비록 부모님 모두 시골 분들이라 투박하고 무뚝뚝하셨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신 분들이세요. 특히 아버진 또래 시골 중년들과 다르게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애정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나가세요? 아침부터 꽃단장을 다 하시고 오늘 네 엄마랑 읍내 좀 갔다 오려고 한다. 오는 길에 아버지가 간식거리 좀 사다 줄까? 진짜요? 저 꽈배기 먹고 싶었는데 꽈배기 좀 사다 주세요, 아버지. 설탕 많이 묻힌 걸로요. 하여튼 우리 딸 단 거 좋아하는 거 못 말리겠네. 오냐? 오는 길에 꼭 사가지고 오마. 그러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아버진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와 동네 마실을 다니셨습니다. 경운기 타고 논에 나가실 때도 꼭 옆자리에 엄마를 태우고 다니셨다니까요. 두 분이 인꼬 부부인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저기 소라 아버지 또 소라 엄마 손잡고 가시네. 어쩜 저렇게 금실이 좋을까? 소라 아버지 보면 최수종 차인표가 안 부럽다니까. 항상 딸내미하고 부인하고 챙겨서 다니잖아. 아유, 우리 집 영감은 뭐 하나 몰라. 가끔 화목한 저희 집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와 응원 아래서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평생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한 적이 없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겠죠? 엄마, 오늘 혹시 도시락 2개 싸줄 수 있어요? 제 친구 미영이 있잖아요. 미영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요즘 도시락도 못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집에 누구 챙겨줄 사람도 안 계시대요. 그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아유, 한상 잘 먹어야 하는 시기에 배를 골아서 어째. 기다려봐. 엄마가 넉넉하게 싸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 먹어. 아버지도 제가 친구를 돕겠다고 나선 걸 들으시곤 크게 칭찬해 주시며 잘했다, 잘했어 라고 해주셨죠. 그 이후 가끔은 부모님께서 먼저 제 친구 미영이가 잘 지내는지 묻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유복하게 자란 전 무사히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로는 중견기업에 입사해 곧바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 못 해봤다는 거였죠. 저의 이런 사정을 들은 직장 동료가 깜짝 놀라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차례 소개팅을 한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털털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남편 옷에 흘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 미안해. 아이스크림이 다 묻었네. 이거 당장 벗어봐. 내가 근처 화장실 가서 물로 빨아올게. 아니야. 귀찮게 뭘 그래.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입고 다니지 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보면 문의인 줄 알 거야. 그땐 수더분한 남편의 모습이 이해심 많고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지만 연애 내내
까탈 한 번 없이 무던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연애 1년 만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식구들은 시모와 신우뿐이었어요. 시모와 시부는 이혼해서 따로 살고 시누이는 직장 근처에서 자취 중이었습니다. 저도 식구라곤 부모님뿐이고 남편도 시모와 시누이 둘뿐이니 두 집안이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었더군요. 우선 신혼 초기엔 시모도 남편도 모두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친절한 편이었어요. 명절날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둘 다 뛰어와 저를 막 말리곤 했어요. 세아가, 넌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야. 근데 무슨 설거지를 하겠다고 그래? 넌 과일이나 먹으며 쉬고 있어라. 그래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가서 나도 설거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TV 보면서 편히 쉬어. 이렇게 두 사람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니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소중한 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땐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역시 옳은 선택이었다 싶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제가 불면 날아갈세라 절 참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눈 좀 봐. 날 똑 닮지 않았어? 누가 봐도 내 아들이다. 그치? 그럼. 당신 닮아서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나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건 어디까지나 부부끼리 하는 농담이었지만 시모가 듣기엔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아이 낳기 전에 친절하기만 했던 시모는 어느 날 절 불러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듣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겠다. 전에 들으니까 우리 손주가 내 아들 윤국인 하나도 안 닮고 너만 닮았다고 좋아하던데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듣기엔 참 서운한 말이다. 우리 손자는 김유준이 아니라 이유준이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자꾸 그걸 부정하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구나. 네?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유준인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냥 저 닮은 얼굴이 신기해서 했던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커가면서 아빠 얼굴도 나타나겠죠. 전 시모가 그런 말에 언짢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남편을 더 많이 닮았다고 해도 저는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시모가 크게 불쾌하시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일단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육아하기도 바빴고 제가 사과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당신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하셨다면서.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런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남편은 시모가 옛날 분이라 그런 거라며 흘려 들으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시모는 또래 어르신들보다 훨씬 젊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일단 시부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남자친구를 사귀셨대요. 물론 남자친구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벌써 셀 수도 없게 많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이 얘기만 들으면 시부에게만 문제가 있어 시부와 이혼한 것 같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도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적지만 어머님 드리는 용돈이에요.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준비했니? 너희 애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많을 텐데. 그래도 고맙다. 요긴하게 쓰마. 저희 결혼 이후에 양가 부모님께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용돈을 안 줘도 된다고 하셨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시모에게 50만 원, 저희 부모님 두 분 합쳐서 5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모께 용돈을 드린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느 날 시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다.
네 시아버지 윤국이 애비다. 며느리랑 이렇게 전화로 처음 얘기 나누는구나. 아무튼 내가 듣자 하니 너희가 네 시어머니에게만 용돈을 보낸다고 들었다. 아무리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낸다지만 내가 멀쩡한 자식이 있는데 용돈도 한 번 못 받고 지내야겠냐? 전 처음엔 누가 장난 전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시부는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시부 얼굴도 사진으로만 본 상태였어요. 아버님,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어요. 그이와 상의해 볼게요. 네가 생각하기로도 잘못했지? 그럼 내가 문자로 계좌 넣어줄 테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보내거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화한 건 윤국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괜히 바깥일 하는 애 신경 쓸라. 전 그렇게 졸지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부에게 용돈을 보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어요. 다행히 시부 용돈 사건은 통장 입금 내역을 보고 남편이 알아채는 바람에 드리지 않는 거로 정리되긴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한테 연락 와서 용돈이니 뭐니 달라고 하면 그냥 끊어버려.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하고 나갈 때 얼마나 매정하게 나간 줄 알아? 자식 결혼한다고 할 때도 한 번 오지도 않더니 내가 왜 혼주석에 엄마만 앉히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속상해하니 저도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와 연락처를 서로 알게 된 이상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니까요. 남편도 제가 시부에게 용돈을 보내는 걸 안 것 같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곧바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가 재혼한다고 새 시부를 데려온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때 시모 나이가 63세였는데 아무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제가 아버님으로 모셔야 하는 새 식구를 맞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그분을 어디서 만나신 거래? 어머님 연세에 누구 만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나도 누나한테 들었는데 두 분이 국민학교 동창 사이래. 동창끼리 산악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마음이 맞으셨나 봐. 나도 정말 혼란스럽네. 아휴, 이 나이에 새아버지라니. 시모는 자식들의 혼란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저에게 새 시부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마, 인사 정중히 드려라. 네 시아버지 될 뿐이니까 앞으론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잘 모셨으면 좋겠구나. 새 시부는 환갑 무렵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 열심히 일하셨는지 차도 국산차 중에 가장 상위 모델을 타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곧 큰 사업도 할 거고 이것저것 준비 중인 게 많어. 너도 시아버지한테 지금 잘 보여놔야 이 다음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없나 받아 먹지. 안 그래? 네,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실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그래, 며느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예쁜 며느리 보니까 내가 얼른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네. 새 시부는 연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늘어놓았고, 시모는 거기에 맞장구를 치며 시부에게 잘 보이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에게 두 명의 시부가 생긴 거죠. 잘 모르는 남들이 들으면 시아버지한테 예쁨도 두 배 받겠네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예쁨 받는 건 없고 제가 모셔야 할 분만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고민은 명절 때가 되면 더더욱 깊어졌어요. 명절 때 가족끼리 다 모인 자리에서 시모는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머마, 내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넌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사람이 있는데 왜 아직도 용돈을 한 사람 목만 넣니? 전에 50만 원 넣었으면 이젠 100만 원 넣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도 어머님과 똑같이 50만 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여유가 많은 상황도 아니고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돈댁은 소를 200마리나 키운다며?
그럼 오히려 용돈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너한테 용돈을 받아 쓰셔? 그것도 참 염치가 없으시다. 우리야 나나 네 시아버지나 둘 다 일을 안 하고 있잖니. 그럼 사람도 두 배고 입도 두 배로 들었으니 당연히 자식 된 도리로 용돈을 더 줘야지. 저는 정말 그때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시모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 시부에게도 가끔 용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럼 전 시댁에 3인분의 용돈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도저히 이 상황을 전처럼 넘길 수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약간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됐어. 그만들 해요. 명절날 돈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겠어요? 용돈 내가 더 보낼게요. 그럼 된 거죠? 남편은 선심 쓰듯이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더군요. 시모는 당연히 아들 최고라며 싱글벙글하고 저를 아주 인색한 며느리로 몰면서 제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남편은 자기 돈으로 용돈을 드리는 거라며 당당했지만 사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남편이 상의도 없이 저렇게 돈을 써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보내야 할 텐데 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저러나 답답했습니다. 이후에 제 우려대로 시댁에선 자꾸 용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셨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저도 방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저는 꾀를 내어 시댁에 아주 사소한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버님 집에 계셨네요. 곧 남편도 퇴근하면 이리로 올 거예요. 유준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우리 유준이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달라고 할까? 저는 틈만 나면 시댁에 찾아가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처음엔 시모도 저희 식구가 오는 걸 좋아하더니 방문 횟수가 잦아지니까 슬슬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요즘 집에서 밥 먹는 식구가 많아지니까 설거지거리도 너무 많고 계속 서서 음식하려니까 허리도 아프네. 어머님, 설거진 제가 하잖아요. 그래도 정 불편하시면 그이 보고 하라고 할게요. 그이가 힘이 좋아서 설거지를 잘하거든요. 뭐? 이운국이한테 설거지를 시킨다고? 힘들게 일하고 온 애한테 집안일까지 시켜? 됐고, 그냥 집에 식기세척기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요즘 좋은 거 많던데 네가 한번 알아볼래? 에이, 그거 수도세 많이 나오고 사람 손으로 직접 하는 게 편해요. 제가 설거지하는 거 못 믿어오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설거지 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 배울게요. 시모는 제가 빙그레 웃으며 자꾸 속을 뒤집으니까 저한테 크게 화는 못 내고 혼자 엄청 약올라 했습니다. 어쩌다 다 같이 외식을 하는 날에도 새 시부에게 며느리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마구 애교를 부렸습니다. 새 시부는 약간 당황해하며 결국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절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너 자꾸 네 시애비한테 밥 사달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얻어먹니? 너도 참 염치 없다. 앞으로 너희가 계산해. 그리고 자꾸 우리 집 와서 밥 먹을 거면 식비도 내고. 저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지만 겉으론 서운한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죠.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버님 곧 사업도 크게 하실 거고 이것저것 하시는 것도 많다고 잘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저 나름대로 애교 부린 건데 아버님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래. 네 시아버지 주머니가 아주 개털이다. 꼭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해야겠니? 나도 네 시애비도 가진 돈 하나 없으니까 앞으론 얻어먹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알고 보니 시모가 이렇게까지 말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은퇴하고 사업 준비 중이라던 새 시부는 아주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였더군요. 그때 시모에게 낡은 빌라 한 채가 있었는데 그 빌라를 담보 잡아서 대출도 해주고 사업한다니까 이제까지 모은 돈도 다 퍼주었대요. 새 시부가 타던 비싼 차도 시모가 사준 차였고요.
사정을 알고 보니 더 기가 막히고 안 그래도 새 시부에게 정이 안 붙었는데 그나마 있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시모의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새아버지가 그렇다고? 난 몰랐지. 엄마는 어쩌려고 그러신대? 아, 잠깐만. 아우, 배 아파. 아까 먹은 게 잘못됐나? 나 잠깐 똥만 싸고 올 테니까 다시 얘기하자. 똥 얘기 좀 그만해. 요즘 왜 그렇게 더러운 얘기를 해? 아, 비위상해 죽겠네. 남편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방귀까지 뿡뿡 끼면서요. 사실 그맘때쯤 시댁 문제 말고도 제게 고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더러워도 너무 더럽다는 거였어요. 애도 낳은 부부 사이에 이제 가릴 것도 없다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그때 저희는 겨우 결혼 2년 차였거든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었지? 왜 물 트는 소리가 안 나? 손? 아까 씻었어. 그리고 나 이따 샤워할 거야. 당신이 엄마도 아니고 요즘 왜 이렇게 씻는 거로 잔소리하냐? 아유, 나 좀 그냥 냅둬. 내가 당신 아들이야? 남편은 그 순간에도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털털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잔뜩 짜증을 내더니 외출복도 갈아입지 않고 이불 밑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잘 지경이라 전 아이 방에서 쪽잠을 잤네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옷만 갈아입고 여전히 씻지도 않은 몰골이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올라오시는 거 알지? 그땐 제발 씻자. 어? 당신 언제 샤워하고 안 했어? 아, 요즘 날씨가 춥잖아. 땀도 안 나는데 매일 샤워를 왜 해? 장인어른 장모님도 나 남자답다고 좋아하셔. 괜찮아.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야. 진짜 당신 그때까지 안 씻기만 해? 그때 전 남편이 정말 며칠 씻지도 않고 제 부모님을 뵐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 되었어요. 전 아침부터 남편을 욕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안 씻을 거면 거실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시골 사람들이라 냄새 난다고 할까봐 얼마나 청결에 신경 쓰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나와. 욕실에서 남편이 뭐라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샤워를 다 하고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 몸에 향수까지 뿌려주고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위 몸에서 향기가 난다며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식사까지 마치고 둘러앉아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결혼한 지도 조금 됐고 이제 유준이도 한창 클 텐데 혹시 이사 생각 없니? 안 그래도 곧 전세 만료라 이삿집을 알아보긴 해야 돼요. 집주인이 연장할 거면 연장하라고 했는데 집이 낡기도 했고 이왕 이사하는 거 아예 집을 사면 어떨까 싶네요. 내 생각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구나. 다들 그 맘때쯤 집 사서 이사 가더라. 어디 좋은 집 없나 찾아봐. 장인어른, 근데 집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이 사람은 육아 휴직 중이고 저 혼자 외벌이 중이라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고민이에요. 아버진 남편의 걱정을 들으시더니 잠시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곤 잠시 후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집값을 보태줄 테니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한번 알아봐라. 학군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으로. 이왕이면 아파트가 좋을 것 같구나. 한 34평짜리면 좋지 않을까 싶네. 아유, 아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아빠한테 쉽게 손을 벌리겠어요. 평소에 용돈이라고 드리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요. 괜찮아. 아빠 아직 그럴 능력 된다. 그러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살고 싶은 집으로 천천히 알아봐. 이서방도 내 눈치 볼 것 없이 소라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게나. 아버진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고른 아파트 집값을 반이나 보태주셨어요. 그 당시 인천의 34평 아파트가 그리 저렴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나 많이 도와주시니 정말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부모님이 평생 속 키우면서 모은 돈을 철없는 외동딸이 홀랑 써버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지만 지금 이 감사한 마음을 평생 효도하면서 다 갚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 역시 장인어른 장모님께 앞으로 정말 잘하자고 말해주었고요. 물론 그 말도 코딱지를 파며 말하긴 했지만요.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그렇게 이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 저희가 이사하는 걸 알면서 시댁에선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거죠. 아마 휴지라도 하나 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마음도 여유도 없어서 모른 척하고 있었겠죠. 저도 굳이 먼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와중 이사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마, 너희 이사했다며? 넌 그런 중요한 일을 시애미한테 말도 안 하고. 일단 그건 됐고,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주소 적어서 나한테 보내. 아, 어머님, 저희도 이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까지 있는데 둘이 이사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소는 나중에 집 정리되면 집으로 어머님 아버님 모실게요. 아니,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주소 보내라고. 넌 시애미가 같은 말을 몇 번씩 하게 하니? 아유, 답답해 정말. 눈치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어머님,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저희 집 정리도 하나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에 찾아오시게요? 어머님이 집 정리해 주시려고요? 집 정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우리 집 청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집까지 청소해 줘야 돼? 그래 알았다. 네가 정말 안 하면 내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저는 시모와 통화하며 그 짧은 시간에 어제 먹은 저녁밥까지 얹힐 것 같았습니다. 이사할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닥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시모와 통화를 끊고 얼마쯤 흐르니 이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 엄청 화나셨던데?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당장 주소 보내라길래 일단 보내긴 했어. 당신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왜 당장 주소 보내라고 난리시겠어? 지금이라도 당장 오겠다는 말씀 아니겠어? 엄마가 집에 오면 좋지. 청소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아니면 애 좀 봐달라고 하고 우린 시장이나 보고 오자. 당신 아직도 그렇게 당신 엄마를 몰라? 어머님이 퍽도 우리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겠다. 전 남편이랑 길게 통화해봐야 속만 답답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울길래 급하게 달래고 있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막 울리고 문을 발로 차더라고요. 아기가 있는 집이라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분명 써놨는데 말이죠. 너 지금 집에 있지? 문 안 열고 뭐하니? 시애미를 밖에 계속 세워둘 거야? 전 아기가 놀랄까봐 다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엔 역시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제가 분명 통화로 정리되면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데 문을 그렇게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시면 어떡해요? 넌 아주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나. 보자마자 타박이야. 일단 집 좀 보자. 그러더니 시모는 저를 밀치고 집을 둘러보더라고요. 무슨 이사할지 보러 온 사람처럼 정말 꼼꼼하게도 살피고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집은 넓어서 좋구나. 이 정도면 30평도 넘겠는데? 근데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을 얻었어?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집을 샀다던데. 친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그거 앞으로 다 갚아 나갈 돈이고요. 저희 부모님께 부담드릴 생각 없어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뭐 이 정도 집도 못 해줘? 그래, 집 명의 누구 거냐? 설마 네 앞은 아니지?
최소한 공동명인 해야 한다. 보니까 집이 신축이라 방도 많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좋구나. 일단 알았다. 시모는 뭔가 미련이 남는지 집을 한 바퀴 더 둘러보고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지금 대체 뭐가 왔다 간 건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뭘 도와줄 거라곤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집만 둘러보고 갈 줄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제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모와 본격적인 전쟁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터지고 말았죠. 그날도 전 앞으로 닥쳐올 일은 꿈에도 모르고 한가하게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남편이 아빠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고 오랜만에 저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폭풍 전야였지 뭡니까? 갑자기 제 평화를 깨고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아이가 있어서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써놨는데. 아니, 어머님. 현관으로 나가보니 시모와 이삿짐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몇 상자씩 쌓인 짐과 함께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짐은 다 뭐고요?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하고 이삿짐 직원에게 짐을 안으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비용을 지불하고 냉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뭐긴 뭐야. 너희 남는 방 있지? 거기에 우리도 들어와 살려고 그런다. 일단 오늘은 짐을 작은 방에 넣긴 하겠지만 주말에 방을 바꾸면 좋겠구나. 우리가 안방 쓸 테니 너흰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게 낫겠지? 저 지금 어머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누구랑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와 사세요? 원래 사시던 집 있잖아요. 음, 그건 대출이자 갚기가 너무 벅차서 부동산에 내놨다. 대출금 갚고 남은 돈은 네 시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우리가 네 신의 원룸에 들어가 살아야겠니? 아니면 이 나이 길바닥에 나 앉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시모는 마치 본인이 원래부터 맡아둔 집에 제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듯 정말 뻔뻔하게 화를 냈어요. 그제야 흩어진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번에 집을 둘러보고 간 게 어디 들어와서 살아야 하나 둘러보고 간 거였어요. 어머님,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집 내놓으신 거 취소하세요. 저희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것보다도 전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못 삽니다.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우기시는 거 정말 황당하네요. 어머님도 저랑 살기 힘들 거 아시잖아요. 대뜸 짐부터 갖다 두면 모든 일이 해결되나요?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어머님?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나 내 아들한테 다 말했다. 누굴 순 도둑놈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난 내 아들 집에 온 거야. 나한테 그럴 권리 있다 얘. 저는 시모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티격태격 살아도 서로 비밀이 없는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듣고도 제게 말을 안 한 남편에게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일단 밀어붙이면 제가 들어줄 거로 생각했나 보죠. 어쩐지 그날 아침 웬일로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나 싶었네요. 저는 그 즉시 핸드폰을 켜고 아무 이삿짐 업체나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죠? 혹시 지금 당장 짐 옮기기 가능한가요?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아니다. 그냥 가져가서 아예 버려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짐을 버려? 전화기 당장 1인데. 시모는 제 핸드폰까지 뺏어가더니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라 지지 않고 받아쳤고요. 어머님, 더 험한 소리 하기 전에 당장 짐 빼서 돌아가세요. 진짜 경찰이라도 불러드려요? 사람이 안 아무인 일에도 정도가 있지. 제가 곱게 말씀드리는 것도 딱 여기까지예요. 시모는 제가 늘 웃으며 얘기하니 절 아주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본 모양이지만 저도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시모가 먼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니 저도 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참 눈치도 염치도 없는 시모는 계속 제 화를 돋우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만 뱉어냈습니다. 너 대체 뭘 믿고 이렇게 까부니? 그 잘난 너희 부모가 돈 좀 있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시모한테 언성 높이는 거야? 이래서 결혼시킬 때 뭐 하는 집안인지부터 따져야 했는데 소똥이나 치우는 집이 애 교육이라고 잘 시켰겠냐고. 너 나 여기서 내쫓으면 너도 우리 아들하고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아니, 내가 이혼시킬 거야. 이혼이요? 지금 이혼을 들먹이시는 거예요? 그래, 갈라서라고. 나 너같이 싹수 없는 며느리 더는 인정 못한다. 잘나고 귀한 내 아들 너같이 못된 건 옆에 못 둬. 윤국이 오는 대로 당장 도장 찍어라.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얹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제까지 더러운 남편 잔소리하며 씻기고 시모가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살았을까요? 어머님,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맞네요. 이혼하면 되겠네요. 아, 그 방법이 있었지? 시모는 제가 활짝 웃으며 좋아하자 드디어 제가 정신이 나갔냐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혼 얘기하니까 갑자기 깨달았는데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딴 집에 며느리를 고생하면서 살았을까요? 이 집도 저희 부모님이 반이나 보태주셨는데요. 그쵸? 어머님 아들 시키느라 제 아들 시키는 거 뒷전이었던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어머님 치마폭에 쌓인 남자 저도 이젠 싫네요. 이따 아드님 오시면 얼른 데려가세요. 어머님도 얼른 가시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대체?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야? 계속 이럴 거면 이혼을 하라는 거지. 누가 당장 갈라서래? 너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저는 계속 악만 쓰며 소리치는 시모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통화 연결음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 여보, 무슨 일이야? 나 곧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에 뭐 별일 있어? 남편은 다 알면서도 또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이 남잔 본인 엄마 뒤가 아니면 제 뒤에 숨는 게 습관이었나 봐요. 살면서 해결해야 할 큰일엔 본인은 쏙 빠지고 엄마나 아내가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별일 있어. 어머님이 글쎄 우리 이혼하라시네. 당신 어머님 말씀 잘 듣잖아. 당장 이혼하자 우리. 그러니까 당신 짐 챙겨서 이 아주머니 얼른 데리고 나가. 이제 갈라서는 마당에 존칭 쓸 필요도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일단 좀 진정해. 내가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남편은 정말 급했는지 아이도 친구네 부부에게 맡기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오자 시모는 이제까지 절 잡아먹을 듯 화내던 모습은 감추고 남편에게 매달려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윤구가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우리 며느리가 왜 저렇게 무서운 여자가 됐어? 아주 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제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부르더라. 내 짐도 다 버리던가 가져가란다. 아니면 경찰 부른다고. 당신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정말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아니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잖아. 막말로 당신 이혼하고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서 이혼을 들먹여? 얼굴에 그 코딱지나 좀 떼고 말해. 왜 내가 당신 없이 못 사니? 당신 잊었나 본데 난 너보다 2살 많아. 너 누나한테 버릇이 좀 없다? 너 아버지가 둘인데 가서 교육 좀 더 받고 와. 아니지. 오지는 말고 그냥 네 부모님 모시고 오순도순 잘 살아. 난 내 아들이랑 살 거니까. 이 집 얻는데 누구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기억하지? 제가 돈 얘기를 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 시부가 능력이 없어도 정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시댁이니까 앞으로 평생 볼 시부니까 눈 감아 주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듣기에도 제가 폭발할 만하지 않나요? 전 일단 당장 아이부터 찾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곧장 나가 근처에 있던 친구 부부에게 아이를 찾아왔고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시모는 제게 화도 냈다가 빌기도 했다가 본인이 지금 땡전 한 푼 없다며 통장 잔고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며느리로 산 세월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돈이 없는 건 남자에 빠져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날려서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탓을 해요? 가서 새 시부 사업이나 도우세요. 곧 큰 사업 한다면서요? 사업은 무슨 그 인간 말만 번지르르 하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순 사기꾼이야. 저런 그거 정말 큰일이네요. 근데 이제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어쩌죠? 아, 마침 제 아들 왔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 말을 끝으로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고한 건 아니었는데 하도 고함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전 얼른 아이를 안아들고 경찰에게 저 두 사람을 끌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갔고 시모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도 끝까지 제게 소리쳤어요. 이거 나요. 아, 여기 내 아들 집이에요. 끌어내야 하는 건 저 여자라고. 윤구가 뭐라고 너 말 좀 해봐라. 아, 이봐요. 경찰 아저씨. 저 여자가 내 며느리인데 내가 잠깐 잔소리했다고 저러는 거라고요. 아유,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시모가 동네 사람들 다 듣게 소리를 지르자 보다 못한 경찰이 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주머니, 거 조용히 좀 갑시다. 동네 사람들 다 들어요. 아주머니가 이러시니까 며느리분이 내쫓아달라는 거죠. 이러시면 아주머니께 상황이 더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게 이혼 얘기 왜 꺼내서. 진짜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뭐야 이놈 자식아?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가 똑똑하게 굴었으면 이 꼴이 안 나지. 그리고 넌 왜 안 씻고 살아서 그런 잔소리를 들어? 두 모자가 끌려가며 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기가 차고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서로 탓할 사람이 없으니 둘이 싸우고 있네요. 아들, 넌 저런 말 듣지도 배우지도 말아야 돼. 사람이 무엇보다 염치가 있어야지.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네 할머니하고 아빠는 요구하는 게 끝도 없구나. 전 당장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모가 두고 간 짐과 남편의 짐을 신우이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신우이 입장에선 억울하고 황당하겠지만 어쩌겠어요? 남편과 전 이제 남남인 것을요. 그 이후 전 예정된 순서처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재판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이제까지 모른 척하고 숨으면 모든 일이 해결됐으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남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상황은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그제야 법원으로 기어 나왔는데 어느 날은 시모를 대동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혼자 나와 울며 빌며 매달렸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땠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부부는 공동 재산이니 당연히 재산 분할을 했지만 저의 섣부른 예상처럼 모든 재산을 제가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짧은 결혼 기간이었지만 그 사람이 분명 남편으로 열심히 일한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거겠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누군간 왜 더 빨리 이혼하지 않았냐 하시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간이 고작 3년이에요. 3년. 제게는 비록 30년 같은 시간이었지만은요. 결국 남편과 이혼으로 정리되었고 집에 대한 분할은 제 부모님의 돈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많은 몫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이 양육권을 지금 남편과 시댁이 특정한 주거지가 없고 특히 시댁에선 아이 양육을 도와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와는 갈라섰지만 아이 아빠인 건 여전하니까 완전히 절연할 수 없는 인연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하니 방법이 있다면 아이 아빠 자격도 박탈하고 싶더라고요. 여보, 나야. 전화 끊지 말고 들어줘. 우리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새아버지, 아니 그 사기꾼 자식 돈 갚아야 한다고 난리거든. 혹시 정말 미안한데 500만 원, 아니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 당신이 돈 없으면 내가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라도. 너 내 부모님 전화번호 안 지우면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내버린다? 누가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결국 제게 생전하지 않던 누나 소리까지 하며 매달렸지만 두 번 당할 죄가 아니었죠. 그렇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걸로 우리의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네요. 1년이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제가 받았던 상처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들의 흔적을 지우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으론 시모가 건물 청소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네요. 그 잘난 아들이 아직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시모가 청소일까지 하나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새 시부였던 남자랑은 진작에 헤어졌고 대신 그 빚을 떠안아서 매일 빚 독촉을 받고 있다네요. 사기꾼이었던 남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허리가 휘도록 건물 청소를 하고 있겠죠. 그 연세 고생이 많겠지만 이제껏 욕심부린 것을 다 돌려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서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오랜만에 사회 복귀라 어색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저희 부모님의 지지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저는 이 다음에 나이를 먹어서도 제 아이에게 부담을 주거나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제 부모님이 언제나 제게 멋지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요. 딸, 요즘 마음은 좀 어떠냐? 이 아빠 네가 너무 씩씩하게만 버티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가끔은 부모에게 기대기도 하고 불만도 털어놔야 돼. 그러라고 있는 게 부모잖니? 아버지, 이미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많이 기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속상한 일 있으면 당장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이를 테니까요. 그래, 그래.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라. 너 좋아하는 꽈배기 많이 사줄게.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전 아버지 딸이라 행복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제 아들이라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다시 씩씩하게 일어설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긴 사연이었을 텐데 계속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좋아하는 격언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것은 욕심 없이 그저 자기 몫을 하며 잘 놀다 가는 것이다.